안녕하십니까, 김정현 박사입니다. 오늘은 국제사회를 보는 시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홉스적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칸트적 전통, 그로시우스적 전통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국제사회를 보는 시각, 안경,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짐에 따라 또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시각,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국제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홉스적 전통을 얘기했었죠. 홉스적 전통에서는 이 국제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Every man against every man. 만인에 의한 만인의 전쟁 상태와 같은 살벌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봤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원하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없을 때 투쟁적이 되고 결국은 전쟁까지도 가는 그러한 순자의 성악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싸우려고 할 때 그걸 막아줄 만한 정부나 법이나 무력이 없습니다. 애널키, 무정부 상태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해결책은 어떻게 제시를 했습니까? 홉스의 리바이어든에 나온 바다 괴물, 즉 강력한 국가를 통해서 이렇게 살벌한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강력한 국가, 바다 괴물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칸트적 전통은 어떻게 국제사회를 보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칸트, 독일의 철학자, 매우 유명하신 분이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구평화론, Perpetual Peace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정치에 많이 인용을 합니다. 칸트적 사고는 홉스적 사고와는 완연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칸트적 전통에서는 국제사회가 왜 불안하다고 봅니까? 홉스적 전통과 다르게 칸트적 전통에서 얘기하는 것은 갈등입니다. 클래스 간의 갈등.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 한국 사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과 만족하지 않는 이런 사람, 이런 진영 간에 서로 싸움이 나고 갈등이 생긴다, 이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얘기하는 클래스 간의 갈등, 지지하는 쪽의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쪽의 사람 간의 갈등. 그래서 이 칸트는 그 해답으로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데모크라시. 이 민주주의 하에서는 선거를 하고요, 또 자유롭고 또 평등이 어느 정도 지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갈등이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러한 민주 국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제적으로도 평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칸트적 전통을 이어받아 후세의 많은 학자들이 민주평화론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Democratic Peace, 즉 민주국가 사이에서는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전쟁은 왕이 많이 일으켰습니다. 왕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도 얻고 노예도 얻고 재물도 얻고 많은 걸 얻었죠. 하지만 만약에 민주국가에서 전쟁을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왜? 정치의 주체가 국민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은 전쟁을 통해서 별로 얻는 것이 없습니다. 별로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꺼려하죠. 전쟁해봐야 목숨 날아가고 별로 얻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칸트는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느냐, 그가 얘기하는 것은 월드 거버먼트, 세계 정부입니다. 즉 홉스가 생각했던 무정부 상태, 애널키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세계에서 유일한 정부를 하나 세워버리자. 그걸 세워서 모든 나라들을 그 법 안에 들어오게 하자. 바로 이겁니다. 월드 거버먼트. 다시 얘기하면 유엔과 같은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많아져서 법도 가지고 있고 군대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라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을 하면 그것이 세계정부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로 싸울 때 그것을 세계정부에서 관할이 일본 쪽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법을 항소할 수 있겠지만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그걸 지키겠습니까? 왜? 국가는 나라마다 다 주권이 있습니다. 국제법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정부가 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 문제를 제3자인 세계 정부에서 왜 결정을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세계 정부를 아직도 우리는 제3자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즉 그래서 국가가 갖고 있는 주권을 내려놓기 어렵기 때문에, 물론 칸트의 뜻은 이해가 가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칸트는 또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홉스가 인간의 성악설을 얘기했다면 이분은 성선설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있고 또 도덕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국제 간의 협력과 평화를 충분히 앞당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칸트적 전통은 분명히 국제적 협력, 평화를 원하는 이상주의, 아이디얼리즘에 영향을 끼친 전통이 되고요. 또한 이 갈등의 주체를 클래스로 봤기 때문에 계급 투쟁설을 얘기한 급진주의, 공산주의, 칼 막스 이론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은 그로시우스적 사고, 그로티우스적 사고라고도 합니다. 이분의 사고, 전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휴고 그로티우스는 네덜란드 법학자인데 국제법의 창시자, 국제법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이 그로시우스가 유럽에서 수많은 전쟁을 목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하고 잔인한 전쟁을 줄일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이라는 것을 쓰면서 정말 국제법에 혁혁한 공로를 했기 때문에 이분의 전통이 하나 나온 것이죠. 당시 이분이 살던 시기에 수많은 전쟁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전쟁이 바로 이 30년 전쟁입니다. 즉 가톨릭과 신교와 구교 간의 싸움이었죠. 그 전에 이 30년 전쟁을 얘기하기 전에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5세기부터 15세기를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을 중세라고 부르는 것은 그때부터가 5세기부터 15세기까지가 홀리 로만 엠파이어, 신성 로마 제국이 모든 것을 다스렸던 시대, 즉 교황과 가톨릭이 모든 것에 우선했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모든 지역의 왕들도 교황과 가톨릭을 따라야만 했던 시대였는데, 그것이 15세기, 16세기가 되면서 가톨릭이 많이 부패를 하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골마 터질 게 터지고 맙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신교가 나오기 시작했고, 1530년대에는 영국의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 문제를 교황이 가톨릭이 받아주지 않음에 따라 탈퇴를 합니다. 가톨릭을 탈퇴를 하고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지금의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를 만들므로써 가톨릭의 힘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1600년대, 즉 17세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중세시대에서 근대시대로 넘어갑니다. 이때 그 중세에서 근대시기로 넘어가기 마지막 전쟁이 이 30년 전쟁이 됩니다. 1618년부터 1648년 신교와 구교 간의 싸움으로 시작된 이 30년 전쟁, 즉 가톨릭이냐 개신교냐, 어떤 나라가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싸움이 시작됐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왕가들의 자신의 이익에 우선해서 싸움이 다시 재배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신교를 원했던 네덜란드와 스페인과 가톨릭을 믿었던 스페인이 싸움이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는 가톨릭을 믿는 프랑스와 또 가톨릭을 믿는 스페인 간의 싸움이 되는 등 완전히 사적인 전쟁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죠. 이것이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독일에 있는 웨스트팔리아 또는 독일 말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합니다. Peace of Westphalia, Peace of Westphalen. 이 조약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맨 첫 시간에 배웠던 국제정치, 인터내셔널 폴리틱에 드디어 나오는 것이 이 웨스트팔리아 조약입니다. 왜냐? 이 1648년 여러 제후들이, 왕들이 모여서 만든 유럽의 이 조약에 의해서 드디어 근대 시기가 시작이 되고 국제정치의 시작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점은, 전쟁은 국가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전쟁은 국가,
nation state, 민족 국가에서만 할 수 있다. private war, 사적인 왕들의 전쟁은 금지가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국가에게 뭘 주느냐? 국가에게 주권을 줍니다. sovereignty. 국가의 주권이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국제 정치에 나란 일을 하는 그 나라가 여기서 처음 나온다는 개념이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종교랑 국가가 분리가 됩니다. 이 조약에 의해서 국가들은 자신의 주권에 따라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카톨릭이 아니라 신교를 원하면 신교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중세시대에 절대적이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위세가 꺾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의 힘, 주권을 가진 국가의 힘이 세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근대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부터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세 번째, 전쟁을 정의할 때 이 그로시우스가 just war, 정당한 전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즉 아무 때나 홉스적 전통에서처럼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빼앗겼을 때 싸울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 권리와 보복의 개념입니다. 즉 예를 들면 남의 나라가 너무 옆에 있는 나라가 커졌어요. 그래서 야, 안 되겠어. 한번 손을 봐줘야겠어.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뺏겼을 때 그거에 대한 전쟁은 되지만 그 외에는 정당한 전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사적으로는 중세가 마무리되고요. 1648년부터 근대 주권을 가진 민족 국가 시대 네이션 스테이트, 즉 인터내셔널 폴리틱 국제 정치의 새로운 주체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국제 정치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로시우스적 전통은 이제 홉스적 전통과 칸트적 전통의 중간쯤이지만 칸트적 전통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마스 홉스의 전통과 한번 이 그로시우스 전통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둘 다 칸트에서 얘기하듯이 클래스가 주체가 아니라 민족 국가가 주체가 된다라는 점엔 같이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로시우스 전통에서는 이 국가가 항상 무슨 로마 경기장의 투사처럼 생존을 위해서 싸우지만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국제법을 만들어 준수할 수 있는 기반,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 국제법을 나름대로 이것을 통해서 국제적 질서가 무정부적인 상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편 이 그로시우스적 전통을 칸트 전통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칸트가 얘기하는 갈등의 주체가 클래스가 아니라 국가라고 그로시우스 전통은 보는 것이고요. 칸트가 얘기하는 세계 정부의 설립보다는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칸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이 충분히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하기 때문에 국제법과 기구, 국제 제도 등을 통해서 충분히 협력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서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사회를 보는 시각, 세 가지 전통, 홉스적 전통, 칸트적 전통, 그로시우스적 전통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홉스적 전통에서는 어떠한 키워드가 있는지 핵심 단어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네, 순자의 성악설 생각나시죠? 애널키, 무정부 상태,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 국가, war, 전쟁, conflict, 갈등, 파워, 힘, 유비무한,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나죠. 임마누엘 칸트, 칸트적 전통에서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네, 맹자의 성선설, 디모크라시, 민주주의, 월드 거버먼트, 세계정부, 국제연맹, 클래스, 계급, 피스, 평화, 도덕성, 코퍼레이션, 협력, 이러한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로시우스적 전통에서는
역시 성선설. 하지만 여기선 또 nation state, 국가가 중심, 또 sovereignty, 주권, 그다음에 international law, 국제법, peace, 협력,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전통에 대해서 보시고 들으시고 좀 이런 걸 비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으셔야 됩니다만, 먼저 홉스적 전통을 보고 생각나는 비판이 뭐가 있겠습니까? 힘이 세면 전쟁해도 되는 거니? 전쟁 광이냐? 왜 협력할 생각은 안 하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칸트적 전통의 비판은 평화, 뭐 좋은 소리 나도 할 줄 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준비하는 자가 항상 옳았다. 유비무환 모르냐? 그리고 세계정부, 국가가 주권 포기하면서까지 그거 되겠냐? 유엔도 잘 안 되는데.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루시우스 전통에선 무슨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지금 국제법 누가 지키기나 하냐? 어떤 걸 누가 국제법으로 풀라고 하냐? 그리고 just war, 정당한 전쟁은 도대체 누가 결정을 하고 무슨 기준이 뭐냐? 이러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사회를 보는 시각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국제정치학 개론의 중심이 되고 아주 길잡이가 되는 단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